저는 29에 혼자가 됐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어느 날 아침 그냥 사라졌어요. 짐도 없이 메모 한 장도 없이 그냥 자취를 감춰버린 거죠. 처음엔 사고가 난 줄 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전화하고 남편 부모님께 연락도 드렸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도망친 거라는 걸요. 빚이 얼마였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채권자들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렸고 저는 그때 갓 돌을 넘긴 딸을 등에 업은 채 그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내 빚도 아닌데 내 남편이 만든 빚인데 저는 왜 이 전화를 받고 있는 건지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벽을 보며 그냥 울었어요. 이혼이라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잠수를 탔으니 서류 하나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고 판결이 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 몇 년 동안 저는 법적으로 아직 유부녀였고 사라진 남편의 빚은 제 이름 옆에 붙어서 따라다녔어요.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딸이 있었으니까요. 처음 시작한 일이 식품 공장 야간조였어요. 저녁 8시에 출근해서 새벽 5시에 퇴근하는 일이었는데 딸을 재워놓고 나가서 동도 트기 전에 들어오는 생활을 했습니다. 딸이 밤에 깨면 어떡하나 늘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는데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셔서 오래는 못하셨죠. 낮에는 도시락 배달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탈 줄 몰랐으니 보급형 자전거에 앞뒤로 바구니를 달고 다녔어요. 여름엔 땀이 비 오듯 흘렀고 겨울엔 손가락이 핸들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오후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설거지를 도왔어요. 3가지 일을 번갈아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떤 날은 분유값이 없어서 친정에 손을 벌린 날도 있었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도망간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원망도 했고 서럽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런데 딸이 잠든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다시 힘이 났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 보고 살자.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 그 생각이 저를 아침마다 다시 일어서게 했어요. 재혼 얘기가 나온 건 아이가 4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넌지시 꺼내셨어요. 너도 아직 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라고, 애한테도 아버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세상 물정으로 보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새 남자를 만나 새 가정을 꾸리면 딸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까? 혹시라도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지금도 이 아이한테 충분히 못해주는 것 같은데 새 사람 눈치 보다가 딸한테 더 소홀해지는 건 아닐까? 그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딸 하나만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걸로 족하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법적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어요. 공시송달이 최종 인용되고 판결문을 손에 받아든 날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기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이제 진짜 혼자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딸 손을 잡고 동네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딸이 맛있다고 웃으면서 입가에 빨간 떡볶이 국물을 잔뜩 묻히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됐다 싶었습니다. 우리 둘이면 됐다 싶었어요. 이혼 완료 후 저는 1인 가구 가장으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공장 야간조는 그만두고
대신 낮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았어요. 딸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으니 낮 시간대가 자유로워진 거죠. 반찬 가게 일을 늘리고 주말엔 행사 도우미 일도 했습니다. 몸은 더 고됐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어요. 더 이상 숨어 다니는 사람 없이 채권자 전화도 없이 그냥 제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아이의 알림장을 챙기고 준비물을 챙기고 소풍날 도시락을 싸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저한테는 하나하나가 다 감사했어요. 이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웃고 돌아왔다는 것, 밥을 잘 먹었다는 것, 친구가 생겼다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그 시절을 지금 돌이켜보면 참 고단했는데 이상하게 그리운 부분도 있어요. 딸과 저 둘뿐이었던 그 좁은 집, 연탄 보일러가 밤새 도는 소리, 아침에 같이 밥 먹으면서 딸이 학교 얘기를 쏟아내던 그 시간들.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딸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 아이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재능이 있어요, 라고요. 저는 그날 밤 딸이 잠든 뒤에 혼자 부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재능이 있다는 말이 기쁘면서도 무거웠어요. 재능이 있으면 그걸 살려줘야 할 텐데, 살려주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나한테 그 돈이 있나? 기쁨보다 걱정이 먼저 오는 게 그때 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학원 하나는 보내야겠다 싶었어요. 반찬 가게 일을 하루 1시간씩 더 늘렸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고 발이 부어도 그냥 뒀어요. 딸이 학원에서 돌아와 오늘 칭찬받았다고 좋아할 때 그 얼굴 하나로 하루치 고단함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딸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제가 뭘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불을 끄지 않았고 시험이 끝나면 바로 다음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씩 가져다 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게 다였지만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미 스스로 잘하고 있었으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권 나왔어.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 그냥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딸이 제 표정을 보더니 왜 우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을 저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 대신 살아줘서 고맙다는 마음이었다는 걸요. 수능날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도시락을 싸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 제대로 부치면서도 깨지면 안 된다고 속으로 빌었어요. 이상하게 그날은 모든 게 조심스럽고 간절했습니다. 딸이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 서 있었어요. 저 아이가 오늘 무사히 다녀오면 됐다. 그것 하나만 바랐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지방국립대 사범대에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딸이 합격 통보를 받고 달려오면서 엄마나 됐어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기뻐서 주저앉은 건지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은 건지 그 순간엔 몰랐는데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날 저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캔맥주 하나를 사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건물 옆 계단에 혼자 앉았어요. 딸은 이미 친구들한테 연락한다고 방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그 차가운 캔을 손에 쥔 채로 하늘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두어 개 보이더라고요. 차가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면서
그냥 울었어요. 기쁜 눈물인지 서러운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냥 오래 울었어요. 이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이 아이 하나 이렇게 세워놨으면 된 거다 싶었어요. 대학 4년 동안 장학금이 등록금을 거의 다 해결해 줬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숨을 좀 돌릴 수 있었어요. 생활비는 제가 댔지만 딸도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스스로 보탰습니다. 용돈을 달라고 조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방학 때마다 알바비를 모아서 반찬거리를 사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사온 고등어 한 마리를 구우면서 저는 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지만요. 졸업 후 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처음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주변에서도 몇 년씩 준비하다 포기하는 사람을 숱하게 봤으니까요. 그래서 딸한테 물었어요. 할 수 있겠냐고, 자신 있냐고요. 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거 꼭 붙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라고요. 그 말에 저는 더 말을 보탤 수가 없었어요. 그래 해봐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이 2년을 넘어가면서 조급해지는 날도 있었어요. 딸이 도서관에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엔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고 지쳐서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드는 딸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쓰렸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 말을 꺼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참았을지 저는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2년 열을 버텨서 딸이 합격 통보를 받던 날은 수능 날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딸이 엄마 나 합격했어 라고 전화를 해왔을 때 저는 마침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중이었어요. 사장님한테 잠깐 죄송하다고 하고 가게 뒷문으로 나가서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지나가던 고양이 한 마리가 쳐다보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발령을 받고 첫 월급을 탄 날 통장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낼게 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그 아이 분유값이 없어서 친정에 손 벌리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이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나서 딸은 한층 더 단단해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달라진 것 같았고 말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직장 동료 얘기도 하고 맡은 업무 얘기도 하고 퇴근 후에 운동을 시작했다는 얘기도 했어요. 저는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잘됐다. 이 아이가 이제 제 발로 섰구나. 저한테 기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 좀 내려놓아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 오랜 세월 혼자 짊어지고 왔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아도 되겠다 싶은 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혼 완료 후 혼자 가장으로 살아온 30여 년이었어요. 식품 공장 야간조부터 반찬 가게 허드렛일까지 안 해본 것 없이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이 딸의 합격 통지서 한 장으로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저한테 노후 준비는 딸 하나 반듯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남자를 데려온 건 공무원으로 발령받은 지 3년이 지난 어느 봄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말에 집에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좀 달랐어요. 평소에는 밝고 가벼운 목소리였는데 그날은 어딘가 긴장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싶으면서도 그냥 밥이나 잘 차려놔야겠다 싶어서 아침부터 장을 봤어요.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냥 친구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남자는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나이는 딸보다 4살 위였고
프리랜서로 영상 편집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계속 눈치를 살폈어요. 영상 편집이라는 게 요즘 세상에 나쁜 직업은 아니죠. 그런데 프리랜서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다는 뜻이고 언제 일이 끊길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냐고 돌려서 물어봤더니 딸이 얼버무렸어요. 그 얼버무림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남자를 먼저 보내고 저랑 단둘이 앉았어요. 엄마 어때 보였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게 걱정된다고요. 딸은 제 말을 듣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 나도 다 생각해봤어. 그 사람 성실하고 착해.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요. 그 말에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다는 말이 결혼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남편이 성실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감당이 안 되자 도망친 거였어요. 좋은 사람도 현실 앞에서 흔들린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서웠어요. 그 이후로 두어 달이 지났습니다. 딸이 자주 연락을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는 건지 긴장한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이상한 목소리였어요. 그러더니 한참 말을 못하다가 꺼낸 말이 엄마 나 임신했어 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전화를 든 채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쁨보다 걱정이 먼저 왔고 걱정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어요.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남자랑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러는 건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딸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낳겠다고 했고 그 사람이랑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결혼은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딸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이 사람 좋아해. 아이도 낳고 싶어? 우리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이상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임신이 된 것이고 딸의 마음도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면서 그래, 그럼 해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선택을 더 이상 막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어요. 딸은 공무원 3년 차였고 그동안 생활비 보태주고 학자금 대출 갚느라 모아둔 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쪽은 더했어요. 프리랜서 일이 들쑥날쑥하다 보니 아예 없다고 봐야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사정이 어떤지는 딸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알 것 같았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통장을 열어봤어요. 반찬 가게 일과 소소한 부업으로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노후에 쓰려고 손 안 대고 아껴온 돈이었어요. 병원비 낼 일 있으면 이 돈으로 내자, 힘들어지면 이 돈이 버텨주겠지 싶어서 지켜온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딸 앞에 닥친 현실을 보고 있자니 그 돈이 여기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어요. 결국 저는 그 돈을 전부 내줬습니다. 결혼 자금으로요. 전세 보증금을 보태주고 혼수며 예단 비용을 해결하고 나니 제 통장은 거의 바닥이 났어요. 딸이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문자로도 그 말을 남겼어요. 꼭 돌려줄게 엄마라는 짧은 문장이었는데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갚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솔직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마음을 말로 꺼내는 게 왜인지 딸한테 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딸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딸이 예뻤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는 모습이 어릴 때 그 아이랑 똑같이 맑아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부디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빌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하나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위가 저한테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내내 딸 옆에 서서 하객들과 사진을 찍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장모인 저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패백 자리에서도 식사 자리에서도 마지막에 인사를 나눌 때도 그랬어요. 딸이 눈치를 채고 사위 팔을 잡아당겼는데 그 순간 사위 표정이 좀 귀찮다는 듯이 보였어요. 제가 잘못 본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려고 했어요. 그냥 내가 예민한 거겠지. 결혼식 날 사람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 불쾌함을 마음속 깊이 묻어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딸이 이제 저 사람이랑 사는 거구나. 저 아이가 잘 살아야 할 텐데. 행복해야 할 텐데. 그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통장을 열어봤어요. 숫자가 2자리였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을 줬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몸으로 또 벌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불을 껐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딸한테서 연락이 온 건 명절 당일 저녁 늦게였습니다. 시댁에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간다고, 엄마 잘 쉬었냐고 짧게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아, 올해는 못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실제로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신혼이고 시댁이 먼저인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스스로 납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명절도 그랬어요. 설에도 시댁에 먼저 갔고 이튿날 잠깐 들른다고 했다가 결국 오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이동이 힘들다고 했어요. 이해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 집 저 집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딸이 먼저 연락해오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어요. 기다린다는 말도 좀 이상하죠. 기다리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보다가 딸 생일이 지나갔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먼저 축하 문자를 보냈는데 딸한테서 온 답장이 고마워 엄마 3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3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섭섭했냐고요. 섭섭하다는 말도 좀 거창한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딸 생일을 제가 챙기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제 생일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해 제 생일이 지나가고 나서 며칠 뒤에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생일 지났지. 미안 깜빡했어. 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깜빡했다는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딸은 대부분 받았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항상 바쁜 느낌이었습니다. 아, 엄마, 무슨 일이야? 라는 식으로 받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를 하는 사이가 됐나 싶었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말하면 딸은 잠깐 어색하게 웃고는 나 지금 좀 바쁜데 나중에 할게
라고 했어요. 나중에 오는 전화는 대부분 없었습니다. 저도 그걸 알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바쁜 거겠지. 일도 있고, 아이도 있고, 살림도 있을 텐데, 엄마한테 전화할 여유가 없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딸 SNS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딸이 올려놓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남편이랑 아이랑 셋이 찍은 여행 사진이었는데 웃음이 환했습니다. 제주도 사진도 있었고 어느 나라인지 모를 외국 사진도 있었어요. 배경이 예쁘고 딸 얼굴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잘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진심이었어요. 잘 살고 있는 거 맞으니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 갈 시간은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할 시간은 없구나 라고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좀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나 싶었거든요.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걸 그때서야 제대로 인정했어요. 그동안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손주도 자주 못 봤어요. 딸이 아이를 낳고 나서 한번 보러 갔는데 그게 처음이자 한동안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시댁에서 주로 봐준다고 했어요. 저는 거리도 있고 시간 맞추기도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딸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사진 속 아이가 쑥쑥 크는 걸 보면서 저는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그 아이가 문득 그리워졌어요. 내 핏줄인데 내 딸이 낳은 아이인데 이렇게 먼 사이가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빌려준 돈 얘기는 딸이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딸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고 그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저한테 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노후에 쓰려고 모아온 돈이었으니까요. 그게 지금 딸 집에 가 있는데 제 통장은 비어 있고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몸이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시리고 쑤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오래 서 있는 게 전보다 힘들어졌어요. 앉았다가 일어설 때 소리가 나고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미뤘어요. 진찰비가 아까운 것도 있었고 가봤자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말 들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딸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버텼습니다. SNS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그걸 위안으로 삼았어요. 엄마한테 자주 연락 못해도 저 아이가 저렇게 웃고 있으면 된 거라고 그 웃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실 다독이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날도 있었어요. 혼자 밥을 먹으면서 문득 딸 생각이 나서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화했다가 또 바쁘다는 말 들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게 전화를 안 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거든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딸한테 전화 한 통 마음 놓고 못하는 사람이 된 건지 딸이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겠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다 보면 친정 엄마한테 소홀해지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해하려 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3년이 되는 동안 저는 혼자 반찬 가게 일을 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어요. 그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29부터 혼자였으니 어찌 보면 평생 혼자인 삶이었습니다. 다만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혼자일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가장 솔직한 말인 것 같습니다.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딸이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이고 다른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원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당연한 일인데도 가끔은 이상하게 서럽더라고요. 그 서러움을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어서 그냥 혼자 사겠습니다. 잘 살고 있으면 됐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 말을 속으로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요. 무릎이 완전히 한계에 다다른 건 가을이 깊어지던 무렵이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김장 준비를 돕다가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장님이 달려오셔서 괜찮냐고 하셨는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전과 달랐어요. 참으면 지나가는 통증이 아니라 뭔가 안에서 어긋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더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연골이 이미 많이 닳았고 이 상태로 계속 무리하면 나중엔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수술 날짜보다 수술비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실비보험이 있으니 나중에 돌려받는다 해도 당장 병원에 내야 하는 돈과 수술 후 한동안 일을 못하는 동안의 생활비가 문제였어요. 반찬 가게 일을 못 나가면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월급도 없고 퇴직금도 없었습니다. 소액 대출이라도 받아보려고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고정 수입을 증명할 재직 증명서가 없으니 대출 심사가 어렵다고 했어요. 계약직이라 소득 증빙이 불안정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은행 문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살았는데 이제 소액 하나 빌리려 해도 안 되는 처지가 됐구나 라고요. 그게 서러웠습니다. 며칠을 혼자 끙끙 앓았어요. 이리저리 방법을 궁리해 봤는데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딸 생각이 났어요. 딸한테 빌리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손 벌리지 않고 살았고 딸한테만큼은 더더욱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은 공무원이고 수입이 안정적이었어요. 잠깐 빌려뒀다가 실비 돌려받으면 바로 갚으면 되는 거니까 딸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딸이 받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가볍게 말하려고 했어요. 무릎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당장 목돈이 좀 필요하다고, 실비 나오면 바로 갚을 테니 잠깐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딸이 뭔가 말을 하려다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좀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요즘 이것저것 쓸 게 많아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불편한 것 같았어요.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렵다는 말을 들은 순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딸도 살림이 있고 아이도 있으니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괜히 핸드폰을 들었는데 딸 SNS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이 사진을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며칠 전 올린 사진이었는데 제가 못 봤던 거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사진이었어요. 접시에 담긴 음식이 예쁘게 장식돼 있었고 와인잔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더니 쇼핑 사진도 있었어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로고가 보였습니다. 작은 로고였는데도 저는 그게 어디 건지 알았어요. 한번 사려면 제가 한 달 넘게 일해야 살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딸 얼굴에 웃음이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방금 전 전화기 너머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여유가 없다고 했던 그 목소리를요. 저렇게 쓸 돈은 있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누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결혼 자금을 전부 내줄 때도, 갚겠다던 약속이 몇 년째 이행되지 않을 때도, 생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을 때도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딸이 잘 살면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사진들을 보면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음식값이 얼마인지, 쇼핑백 안에 뭐가 들었는지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아이한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싶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엄마가 소액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여유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며칠 전 올린 사진은 저랬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니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천장을 봤어요. 딸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삶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좁은 방에서 혼자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서럽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그냥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평생 뭘 위해 살았나 싶은 그 기분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왔어요. 딸이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그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무릎 수술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수술 후 일 못하는 동안은 어떻게 버텨야 할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생각들이 전부 멈추고 딸 웃음 사진 하나만 머릿속에 남았어요. 행복해 보이는 그 얼굴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상하게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어딘가 이상한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 느낌이 무엇을 향한 건지는 조금 더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한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저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없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자 싶었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수술 날짜는 잡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이 왔나 싶어서 인터폰을 봤더니 화면 속에 사위가 서 있었어요. 딸이 아니라 사위였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사위가 혼자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명절에 잠깐 들르는 것 말고는 딱히 왕래가 없었는데 느닷없이 혼자 나타난 거였습니다. 뭔가 싶으면서도 문을 열었어요. 사위가 들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인사도 없었어요. 신발을 벗으면서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서서 저를 봤습니다. 앉으라고 해도 앉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모님, 자식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고 했어요.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 정도도 안 해줄 생각이었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병원비 얘기를 딸한테 했는데 그게 사위 귀에 들어가서 이런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사위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파트 복도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딸도 살림이 빠듯한데 그런 부탁을 하면 어떡하냐고 했어요. 앞으로 딸한테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딸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멍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실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나 싶었어요. 평생 딸한테 단 한 번도 손 벌리지 않고 살다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는데 돌아온 건 딸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앞으로 딸 생활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요.
딸은 이제 자기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친정 엄마가 자꾸 연락하면 부부 사이가 불편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협박인지 경고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분명한 건 사위가 저한테 딸 곁에서 물러나라고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사위 혼자 말을 쏟아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혀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반박을 해야 하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건지, 뭐가 이렇게 예민한 건지,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사위가 나가면서 현관문을 3개 닫았어요. 쾅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모멸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돈을 안 줘서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딸한테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면서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멸감보다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불안이었어요. 사위가 왜 저렇게까지 반응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딸이 병원비 얘기를 했더니 사위가 발끈해서 장모한테 달려온 거라고 하기엔 너무 과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딸한테 전화하는 것 자체를 막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딸이 저한테 뭔가 말할 것을 미리 차단하러 온 건지. 그 생각이 한번 들자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위가 다녀갔다고 엄마가 걱정되니 전화해달라고 했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전화를 더 걸었습니다. 신호만 갔어요. 저녁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했는데 먹고 싶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딸 전화번호를 보다가 또 눌렀어요. 이번엔 연결음도 없이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전화기를 꺼버린 거였어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전화를 안 받는 건 예전에도 있었어요.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사위가 다녀간 직후에 전화기가 꺼진 거잖아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오후가 됐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 집으로 가야겠다 싶었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갔습니다. 무릎이 버스 진동에도 욱신거렸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1번 눌렀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2번, 3번 눌렀어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딸 얼굴을 보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SNS에서 봤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들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딸이 거기 서 있었는데 제가 아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볼이 쑥 들어가 있었어요. 눈밑이 거무스름했고 머리카락이 푸석했습니다. 얼굴색이 창백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 오랫동안 햇빛을 못 본 사람 같았어요. 몸이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옷이 헐렁하게 걸쳐진 게 보였어요. 저는 딸을 보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문 앞에 서서 저를 봤는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겁먹은 것 같기도 했어요. 반가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찾아왔는데 반가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반가워할 여유 자체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들어가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딸이 잠깐 망설이더니 옆으로 비켜섰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돈된 집을 상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둑했습니다. 낮인데도 커튼이 쳐져 있었고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아이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치워지지 않은 채로 며칠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딸이 소파 끝에 앉았어요. 등을 구부리고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세를 보면서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딸이 저한테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병원비 얘기에도 냉랭했고 연락도 뜸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그 서운함을 따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제 딸이 지금 괜찮지 않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딸 옆에 천천히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딸이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는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어깨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아무것도 묻지 말아야겠다 싶었어요. 딸이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게 두자 싶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커튼 틈으로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딸 발끝에 닿았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옆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딸도 말이 없었고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조용히 딸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덮었어요. 딸 손이 차가웠습니다.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딸이 그 순간 무너졌어요. 소리도 없이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훌쩍이지도 않았고 소리를 내지도 않았어요. 저는 딸 손을 잡은 채로 기다렸습니다. 딸이 말을 시작한 건 한참 뒤였어요. 결혼 초부터 이상했다고 했다고,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였다고 했어요. 옷차림을 지적하고 말투를 고치라 하고 누구를 만나고 왔냐고 따졌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게 자기를 아끼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범위가 넓어졌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했고 친정에 연락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고 했어요. 전화하고 나면 누구랑 무슨 얘기를 했냐고 반드시 캐물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싫어서 점점 연락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하나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오지 못했던 것도, 생일에 문자 한 줄이 전부였던 것도, 전화를 해도 금방 끊었던 것도, 그동안 딸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 그럴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몇 년 동안 서운했고 섭섭했는데 딸은 그 몇 년 동안 숨이 막혔던 거였어요. 경제권은 결혼 첫 해부터 없었다고 했어요. 공무원 월급이 들어오면 사위가 전부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만 돌려줬는데 그것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내역을 보고해야 했다고 했어요. SNS에 올라왔던 레스토랑 사진도, 명품 쇼핑백 사진도 딸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주변 사람들한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며 직접 데려가서 찍게 한 거였어요. 웃으라고 했고 행복해 보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손찌검이 처음 있었던 건 아이를 낳고 얼마 뒤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딸 손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처음엔 미안하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다고 했어요.
딸은 그 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이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고 원래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었고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했고 다신 안 그런다고 했다고 했어요. 딸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믿어야 살 수 있었다고 했어요. 아이도 있었고 이미 이렇게 된 결혼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고 내가 잘 못 받아줘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탓했다고 했습니다. 딸이 그래도 그 사람 원래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화를 못 참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욱하고 나면 자기도 후회한다고 자기가 더 잘 받아줬어야 했던 것 같다고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아직도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버텨올 수 없었던 거겠죠. 자기를 탓하는 것이 그 남자를 원망하는 것보다 딸한테는 더 견디기 쉬웠던 거였을 겁니다. 그게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이유라는 걸 저는 그날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 등에 손을 얹었어요. 그냥 천천히 등을 쓸어내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이 집에서 딸과 손주를 데리고 나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사위가 퇴근하기 전에 움직여야 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딸한테 지금 당장 짐을 챙기라고 했어요. 딸이 눈을 크게 뜨면서 어디 가냐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나가고 보자고 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딸이 망설이며 그 사람이 화낼 것 같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딸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있다고, 엄마가 다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딸이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주 짐을 먼저 쌌습니다. 아이 옷가지와 장난감 몇 개, 딸 서류들을 챙겼어요. 딸이 손을 떨면서 가방을 쌌습니다. 저는 서두르라고 했어요. 그렇게 딸과 손주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일단 제 집으로 왔어요. 좁은 집이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주를 재우고 딸이랑 마주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이 이혼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딸이 흔들렸습니다. 자다가 깬 건지 새벽에 거실에 나와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사위한테 연락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딸이 그 사람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어떡하냐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딸을 때린 사람이 걱정된다고 하는 딸이 불쌍했어요. 그런데 그게 딸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길들여진 거였으니까요. 저는 딸한테 천천히 말했어요. 걱정되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걱정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자고 있는 저 아이라고 했어요. 딸이 손주 방 쪽을 봤습니다. 한참 그쪽을 보고 있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움직였어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상담 날짜를 잡았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도 연락했어요. 딸이 다니던 병원에 가서 치료 기록을 떼달라고 했습니다. 딸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 내역을 출력했어요. 통장 내역도 뽑았습니다. 하나씩 모으다 보니 꽤 많이 쌓였어요. 딸 독립공간도 구해야 했습니다. 제 집에서 계속 지내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손주도 있었고 딸이 안정을 찾으려면 자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동네 빌라를 알아봤어요. 작은 방 2개짜리 빌라였는데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열었어요.
결혼 자금으로 거의 다 나간 뒤로 조금씩 다시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꺼냈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딸이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고 나서 결정했어요. 무료 상담만으로는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그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무릎 수술 비용으로 따로 모아두던 돈을 거기 썼어요. 수술은 나중에 받으면 된다 싶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건 참을 수 있었어요. 딸이 저 집에 다시 들어가는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상담소에 처음 갔던 날 딸이 문 앞에서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딸 손을 꼭 쥐고 같이 들어가자고 했어요. 딸이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한 발이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인지 옆에서 느꼈어요. 상담사분이 딸 얘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셨습니다. 딸은 처음엔 말을 잘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중간에 멈추기도 했습니다. 상담사분이 천천히 괜찮다고 하시면서 기다려주시니까 딸이 조금씩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들이 그 방에서 하나씩 나왔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꾹 눌렀습니다. 울면 안 됐거든요. 딸 앞에서 제가 먼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증거들이 하나씩 모였고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분이 딸 편에서 싸워줄 사람이 생겼다는 게 딸한테 큰 힘이 됐어요. 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조금 늘었어요. 손주랑 놀아주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눈빛이 조금씩 살아나는 게 보였어요. 꺼진 불이 한 번에 다시 켜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 됐다 싶었어요. 딸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밤에 혼자 통장을 들여다보는 날이 생겼습니다. 딸 빌라 보증금, 변호사 선임비, 상담소 오가는 교통비, 손주 먹을 거리.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모이면 컸어요. 조금씩 다시 모아온 돈이 조금씩 또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덮으면서 생각했어요. 괜찮다고, 딸이 저렇게 살아나고 있으면 됐다고요. 그런데 통장 숫자는 제 마음과 상관없이 계속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송은 길었습니다. 기일이 여러 번 잡혔고 그때마다 딸 손을 잡고 법원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어요. 사위 쪽에서도 변호사를 세웠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사위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했고 폭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과장하는 거라고 했어요. 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역시 내가 예민한 건지도 모른다고, 내가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딸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건 내가 제일 잘 안다고,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이 불안했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몸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 시간을 딸 옆에서 같이 버텼습니다. 기일이 있는 날이면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딸 집에 먼저 갔어요. 손주를 봐줘야 했거든요. 딸이 재판 준비를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르는 동안 저는 아이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5살이었어요. 영문도 모른 채로 아빠가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빠 어디 갔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잠깐 일하러 갔다고 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면서도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도 단단하게 커야 할 텐데 싶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제 통장에서는 계속 돈이 나갔어요.
딸 생활비를 보탰고 손주 유치원비를 냈습니다. 변호사 추가 비용이 생길 때도 있었어요. 딸이 소송 스트레스로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비용도 제가 냈어요.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모이면 컸습니다. 무릎은 계속 아팠어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미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딸이 안정을 찾으면 그때 받겠다 싶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손잡이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걸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소송을 시작하고 8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이 이겼어요. 이혼이 인정됐고 양육권도 딸한테 왔습니다. 변호사분한테 연락을 받은 날 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됐어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 말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그 뒤로 공무원 복직 절차를 밟았어요. 소송 기간 동안 휴직 상태였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직 첫날 출근하는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다녀올게 라는 짧은 문자였는데 저는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다녀올게 라는 말이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어요. 이 아이가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게 그게 느껴졌거든요. 손주도 달라졌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오늘 뭐 했는지 조잘조잘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 블록 쌓았어 라고 하면서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그 작은 몸이 저한테 안겨들 때마다 저는 이걸로 됐다 싶었어요. 이 아이가 웃고 있으면 됐다 싶었습니다. 딸 눈빛이 완전히 돌아온 건 복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딸이 웃었어요. 억지로 지은 게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밥을 먹다가 잠깐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눈이 뜨거워졌거든요. 딸이 눈치챘는지 엄마 왜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밥이 맛있어서 라고 했습니다. 딸이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통장 생각이 났어요. 집에 들어와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30년을 모아온 돈이었는데 거의 다 나가 있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먼저 털렸고 조금씩 다시 모았는데 딸 피신 비용과 보증금과 변호사비와 생활비로 또 나갔어요. 남은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봤어요. 후회가 없냐고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 있었으면 무릎 수술도 받았을 거고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거라고요. 60이 넘은 나이에 빈 통장 앞에 앉아 있는 게 두렵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딸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밥 먹으면서 보인 그 웃음이요. 억지로 지은 게 아닌 그 웃음. 그게 떠오르면 숫자가 조금 덜 무서워졌어요. 통장을 덮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다시 일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어디서 저를 써줄지 모르겠지만 알아봐야 했어요. 무릎이 아픈 건 알지만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님한테 다시 나가도 되겠냐고 여쭤봐야겠다 싶었어요. 무릎 수술은 돈을 좀 더 모은 다음에 받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겁긴 했습니다. 가볍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오늘 아침 출근했어요.
손주가 유치원에 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딸이 밥 먹고 출근하고 손주가 웃으면서 유치원에 가는 하루. 그 하루가 지금 이 빈 통장보다 컸습니다. 그게 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무릎이 아픕니다. 통장은 비어 있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60 넘은 여자가 여기 있어요. 노후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을 살리는데 다 썼거든요. 그런데 후회하냐고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가 없습니다. 딸이 웃고 있었거든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분들이 계신다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끝까지 걸어가세요.